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월 21일. 앞으로 이제 있을 10여일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이제 4.3 보궐선거에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뭐 통영 고성하고 이제 창원 성산으로 거의 뭐 총출동하듯이 이제 내려갔더라고요. 예, 요번에 그 사실은 두 석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두 석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석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제 지금 중간 아직 못 왔죠.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 가까이 됐으니까 민심 동향이 어떤지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바로메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메터. 예. 거기다가 또 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도 체제를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됐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대랄까 신뢰 이런 것이 또 이번 뭐 특정 지역의 그 선거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 양측이 어느 쪽도 지금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선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두 군데가 이제 언론에서는 뭐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뭐 한국당이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겠냐. 예. 이렇게 뭐 이런 예측을 또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그 뭐 저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통영 고성 같은 경우. 저도 뭐 여기서는 이제 언론에 이제 뭐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은 통영 고성역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를테면 보수 정당 쪽이 그 표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전번에 보면 이군현 전 의원이죠. 무투표 당선됐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거기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주 뭐 분위기도 또 그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렇지만은 저 사자가 혹은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쫓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뭐 전력을 다해야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결코 통영 고성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자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곳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통영 고성에서 저는 이제 이겨도 10% 차이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제 판단은. 예, 이제 몇몇 가지 이유로 이제 그래서 이제 몇몇 가지 이유.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주요 주제로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기울어지는 언론의 운동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즘 뭐 물론 이제 김성태 의원 뭐 딸이나 이제 친인척 문제는 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뭐 빌미로 이제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정가윤 의원까지 다 끌어들어가지고 뭐 지금 생채기 내고 흠집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이. 그건요 바꿔 말하면 저 문재인 정부 내부의 그 관계자들이나 또 여당의 그 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이쪽에 흠결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5만 개 다 드러났죠. 뭐 청와대 안에서도 그렇죠. 특감반 안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그런데도 청와대 측에서는 뭐 이제 말도 안 하고 대통령의 딸하고 사위가 뭐 해외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데 이주하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 사생활이니까 누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이 일거수일투족 이것은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도 속하지만 공적인 영역에도 속하거든요. 근데도 말하지 말라. 대답도 안 해요. 그 다음 뭐 말하면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왜 그렇게 그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이 정권 측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이 초조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쪽에 무슨 문제만 하나 터져주면 이제 그걸 한사코 이제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그런 모든 점에서 이 좀 책 잡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의 대응이 애초에 좀 너무 무난했거나 아니면 이 좀 무리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ABC에서 이제 법관 독립에 대한 이제 우리 대법원 전직의 이제 대법관들을 모시고 뭐 시국 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법원이 이제 침해받은 사례
이제 판단이 침해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네. 저희들이 좀 이주영 부의장님이 저희 이제 우리 멤버시니까 그 주도로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저번에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처벌을 가지고 좀 법원을 정말 저는 모독한 거 수준으로 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탄핵 운운했죠. 그렇죠. 성 판사인가요? 그분은 뭐 탄핵. 근데 다행히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은 안 됐더라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재판을 하는 판사를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이것이 법관입니다. 그런데 그 법관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공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위협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치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고만장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법부를 건드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뭐 이제 여당을 통해서 입법부를 어떻게 좌지우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사법부, 법원의 그 독립성은 옛날에도 어떤 독재자라도 철저히 인정을 해줬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사법부부터 이렇게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뭐 스스로는 이제 촛불혁명 이러고 혁명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41% 득표로 대통령 된 분이 혁명 대통령이라 이런 그것도 좀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사가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는 공공연히 판사에 대해서 협박하고 이런 정권 이런 여당은 일찍이 정말 저도 본 적이 없네요. 좀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진짜로 이제 그 판사를 협박하는 이제 겁박하는 이제 그런 정권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의 독립을 정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저는 이제 역대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들보다 나쁘면 나빴지. 예, 참 저는 그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는 이제 저는 보통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게 황교안 대표의 승리냐, 신체제의 승리냐 여기에서 많이 저는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데 저는 오히려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지금 예. 다 두 지역이. 그러면은 김경수 도지사 처벌을 놓고에 대한 좀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봐져집니다. 예.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봐져지는데 저는 이게 좀 요번에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여전히 좀 한국당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이 뭐 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게 너무 이제 좀 뭐 평이했다든지 아니면 대비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기훈 후보가 전직 의원이고 좀 좋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뭐 김태호 전 지사나 다른 이제 또 좀 더 강력한 후보, 경쟁성이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를 이제 같이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경선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이제 좀 후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직 강화 특위 위원을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 인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통영 고성하고 이쪽에 이 창원 쪽은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임박해서 4.3 보궐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또 사람을 정하면 나중에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또 문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의 뭐랄까 그 결정력을 높이 이제 산다는 뜻에서 그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천은 어차피 또 중앙특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뭐 공천 과정을 또 거치고 이러는 그것도 복잡한 일이고 그다음 새로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대표가 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서 개입 못한다. 이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김병준 비대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그냥 이제 새 지도부로 넘긴 일인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넘겼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여기서 정말 이 훌륭한 누구나 다 보고 그럴만한 분이다. 또 아니면 득표력이 뛰어나다. 아니면 이 경력이 남다르다. 뭐 이런 좀 분을 영입해서 이번에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분을 영입해서 했더라면 좋았겠다. 물론 그렇다고 강기훈 후보라든지 정점식 후보가 떨어진다. 그런 말은 아니죠. 아닌데 그런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일단 이제 주자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됐으면 이제는 뭐 다른 길은 없죠. 최선을 다해서 득표를 해서 이기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전부 내려와서 현지에 가서 뭐
최고위원회를 한다든지 이것이 그 의미도 좋지만 그게 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쇼가 실질적으로 득표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이 자유한국당 이번에 승리하는 거 이것이 승기를 잡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승기를 잡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예? 그야말로 총력전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총력전을 전개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창원에 이제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렇네.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돼서 자기 사실은 대표로서 첫 시험 무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여기서 만약 패배하면 그것은 그 해당 지역의 후보의 패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의 패배로 이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하든 여기서 그러니까 통영 쪽하고 이쪽에 창원 쪽하고 여기서 승리를 다 거두 만약에 양쪽에서 다 승리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황교안 대표의 그 지도력 이건 확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르면 뭐 저기 통영에서 이긴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통영은 당신들 표밭이라며 이래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럼 자기 표밭에서 자기가 뭐 표 얻은 거 가지고 자랑할 건 못 되고 요거는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으로 있던 그 지역에서 창원 성산 지역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져버리면 자유한국당이 져버리면 그때는 뭐 황교안 대표 별 볼 일 없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될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거기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기 이 신발이 다 닳도록 같이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녀서 득표 활동을 내 선거라고 생각하고 치러야죠. 예.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당대표를 뽑고 허니문 기간, 뭐 좀 주실래요? 이런 것처럼 원하는 게 있으면 딱딱 이제 즉시 저희들이 이제 좀 저희들이 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이제 공시지가 너무 올려버려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이제 걷어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폐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북 문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들에 민생이 파탄나고 이제 대북 문제가 정말 오리무중으로 가고 지금 뭐 정말 짙은 요즘 미세먼지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좀 지역적인 문제에 이제 좀 매몰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좋다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냥 지원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 뭐 창원 순산이 지더라도 뭐 그냥 뭐 1승 1패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면피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당력을 이제 총집중해가지고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가서 싸웠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다. 그 리스크를 좀 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전 정무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당 대표가 좀 이제 해야 될 거는 신임 지도부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내려가서 이제 악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당의 실정을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이제 공격하는 게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당 대표나 신임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뭐 좀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뭐 최 대표 그 말씀에도 저 일리가 충분히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람은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요. 지역 문제에 매몰돼서 황교안 대표가 거기만 계속 가 있으니까 이 국가적인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요즘은요. 황교안 대표가 그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계기예요. 뭐냐면 황교안 대표는 어디 가서 말을 하든 그것은 전부 뉴스가 돼서 전국적으로 다 퍼지거든.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이 선거 때 선거의 아젠다로서 그것을 제시한단 말이죠. 국가적인 문제,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건 뭐 이 황 대표가 창원이 아니고 미국에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다 뉴스가 되니까 요거는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느냐. 일단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 어떤 비판을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 점에서 뭐 황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 뭐 기껏해 지역구 두 개 자리인데 뭐 이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선거예요.
거기서 만약 요번에 여기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두 석 다 차지하면 저 사람들 정말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이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도 아마 거기 사생 결단하려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개 자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당이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전패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전쟁에 싸움에 나가면서 질 걸 계산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나가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총력을 기울여 봤다는 그 자체가 당력을 집중시켜 봤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지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우리가 더 분발하자. 그 다음에 이기면 우리가 모이니까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질 걸 겁을 내가지고 몸을 살리는 그런 일은 과거에도 그러다가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저는 황 대표의 그 전략이 옳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참 좋으신 거네. 예.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참 이제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당연한 전제지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잘 조직되어야 되고 잘 훈련돼야 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내년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기고 다음에 올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이제 이전 방식, 이전의 프레임, 기존의 우리 자유우파, 우리 보수가 가졌던 그런 이제 고답적인 방식을 답습해서는 저희가 좀 이기기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냥 사실은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그냥 후보하고 사진 찍고 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데만 간다는 거. 시장만 가서 이제 뭐 거기 물건 사주고 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이제 효율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좀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전투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좀 지적들도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국당이 두 군데 다 져야지 정신을 차린다. 이런 제가 뭐 다소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논리는 뭔가 하면은 자, 요번에 아직까지도 황 대표가 다소 잘하는데 그 이유는 이 직전에 홍준표 대표나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너무 기대의 수치에 이제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황 대표가 아주 잘해서 이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이제 올고 도시고 이제 바른 분이니까 이미지가 좋아서 이제 우리 한국당의 지지가 이제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요번에 큰 문제는 저도 이제 통영호송 내려가 봤습니다만 꼭 한국당을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혼 좀 더 나야 된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는 걸로 말하자면 충분히 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돼요. 이제 충분히 졌으니까 이제는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면 또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쩐지 다음 총선에서는 자유우파 정당이 이길 것 같다. 이게 이제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분이, 예. 예, 그렇다면 사람이 이게 정치란 것은 기분의 문제가 많이 좌우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분이 그렇게 된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번에 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6.13 지방선거 완전히 폭망했죠. 그 시체말로 폭망했고 김병준 비대위는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거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로서는 자기들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을 추스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근데 뭐 100% 만족하는 그런 조직 정비가 되겠습니까? 왜냐면 떨려 나가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그렇죠. 새로 뽑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뽑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자유한국당 좀 약간 그 정신 차리는 면이 있구나. 그래도 뭔가
쇄신하려고 그러고 혁신하려고 그러고 이런 면을 좀 보여주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황교안 그 대표가 들었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 당 체제거든. 여기서는 이제는 앞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등장하자마자 첫 시험대가 바로 지방선거는 아니죠. 이게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인데 일단 여기서 멋있게 이겨내야죠. 저도 이제 간절히 이기길 바랍니다. 또 이제 단일화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창원 성산에 이제 우리 강기훈 후보까지도 우리 이렇게 또 이제 강한호주로 말씀하시는 우리 이진공 교수님의 좀 길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창원 성산에도 좀 뿌려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단결이 되고 이렇게 또 저번에 특히 이제 우리 데일리아 사설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또 보수는 또 뭉치고 또 단결해야 된다. 예.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뭐 한 2, 3주 전인가 또 사설을 제가 쓰신 걸 제가 또 기억하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근데 요즘에 거기에 비해서 좀 요번에 패스트 트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즘 이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교수님.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꼭 뭐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큼 선거 제도를 많이 바꾼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걸 전에는 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 권역별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 이름도 많아요. 독일식 문제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독일식은 굉장히 좋아해요. 또 뭐 너나 없이 노동 문제 나와도 독일식이고 뭐 경제 문제 나와도 독일식. 이제는 정책 문제 나와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독일식이에요. 또 정당 명부제하자. 뭐 가장 이것을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독일의 경우는 전체 이제 의원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하면 이제 권역별로 정수가 정해집니다. 권역별로 정해지면 거기서 지역구로 당선된 근데 권역별로 할당된 정당 뭐 득표율로 할당된 그런 이제 이 지역에서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본래 정당 투표해서 여기는 10석, 예. 자유한국당은 뭐 6석 이렇게 예. 갖고 가기로 만약에 돼 있다면 거기서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 이러면 예. 이제 2명이 남잖아요. 2명 남죠.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2명밖에 안 됐어. 예, 그렇죠. 그러면 6명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쪽은 2명만 채워주고 이쪽 6명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그것을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 독일식으로 반은 비례대표, 반은 지역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하면 무슨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자는 것은 의원 수는 안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늘리겠으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주겠다는 것을 바꾸고 말하면 군소정당 혹은 외소정당들한테는 어쨌든 그 당이 존속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거대 정당들은 다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당제야말로 뭐 민주주의의 무슨 꽃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대 대통령제의 종가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의 종가는 영국이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 무슨 비례대표 합니까? 그다음에 영국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비례대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라는 것은 명분도 좋고 명목도 있지만 특히 대통령제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리나라 비례대표 하는 거 공천하는 거 보셨죠? 예, 그렇죠. 그게 정말로 무슨 직능 대표성을 살려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습니까? 당에서 그냥 당의 리더들이 몇몇이서 자기들 영향력 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제도든 진선진미한 제도는 없는데 자꾸 지금 야3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외에 정의당 또 뭐 민평당 거기다가 바른미래당 이 야3당이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아닌 그러고 하면 자칫하다 의석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는 건 뭐냐? 정당 투표제를 통해서
그러면 의석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의회 정치를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신세를 안 지고라도 의회 정치를 좀 의정을 주도력을 행사하려면 이 3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달래느라고도 주는 거야. 주자는 건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치 제도만 자꾸 복잡해질수록 좋은 제도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국민들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제 이게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그런데 자 우리 PD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뭔지 좀 아십니까? 좀 이해가 뭐 무슨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 국민으로 봐도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 그렇죠. 그런데 본래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비례대표제 방식도요. 예. 계산 방식 뭐 다르고 뭐 분배 방식 다르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지금도 수십 년 전입니다만 그때도 이야기할 때 한 300가지 넘는다고요. 그렇죠. 방식이 오죽하면 정의당의 그 심상정 전 대표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번에 협상을 하고 난 예. 뒤에 그 기자들이 묻고 이제 하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배분하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거 복잡하다고 복잡하니까 그거 뭐 국민들이 그것까지 알 건 뭐 있어요 뭐 이랬더니 그렇죠. 예. 국민들은 내 주는 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돼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그냥 표만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생각이 너무 아니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제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까지는 또 몰라. 이건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냥 우리한테 표만 던져. 이 의석 나눠 먹는 건 우리가 알아서 나눠 먹게. 이런 말이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이 이번에 한국당안이 내놓은 게 270석이잖아요. 비례대표를 없애자.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국이나 이제 뭐 미국도 이제 비례대표 없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다양한 좀 직능 분들이 좀 의원들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비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직업군이 제일 많을까? 물론 입법부긴 하지만은 거기도 보면 변호사가 많고 우리도 보면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율사들이 뭐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저희 전문성에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좀 더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율사 출신들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거기 이해도가 좀 낮은 게 우리가 이제 좀 올바른 이제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게 좀 한계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 정당에서 뭐 자기 말 잘 듣고 줄날들 쓰고 뭐 이런 사람들 비례대표를 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좀 직능과 직군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저희들이 이제 뽑아서 좀 비례대표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한국당 쪽에 좀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하지만은 저는 요번에 그냥 야당이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상쇄하기 위해서 그냥 270석 던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의석수를 줄여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저는 이런 정쟁이나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정말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대계를 위해서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좀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연동형 이제 비례대표 제가 결국 이제 선거법을 이제 개정하자는 건데 그러면 자 예전 역사를 보셨을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읽었을 때 가장 저번에 이제 데일리안에 쓰신 것들 중에 좀 재밌었던 이소부화 이야기도 하나 하셨잖아요. 이거 이제 뭐 김정은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예? 이제 떡 하나 줄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먹지는. 예? 그 다음에 정말 뭐 텐트에 이제 낙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인들 이제 쫓아내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 전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이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도라는 것은 완전히 땅에 이렇게 꽉 못 박아둔 그게 제도가 아니고 제도는 유연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뭐 가치관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제도를 너무 자꾸 바꾸면요. 제도를 너무 자꾸 바꾸면 국민들이 우리 선거법이 참 어떻게 돼 있더라.
만약 국민이 이해 못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제 법치 원리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꼭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바꾸되 너무 이 뭡니까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어요. 치대국 약팽소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항상 이 작은 생선을 이제 요리하듯이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요만한 생선 있잖아요. 그거 냄비에 넣어놓고 자꾸 요래 뒤집고 요래 뒤집고 요래 뒤집고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뼈밖에 안 남지. 그렇죠.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변덕을 부려서 이렇게 정당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이쪽 정당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 아까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270석 그 안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그것도 하나의 분명한 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안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제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이 다수 정당으로 나누어지면 그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정권 측이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야당도 이 힘을 크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다 분산되니까 그거는 그런 꾀가 있는 거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미국도 보면 그렇고 영국 대통령제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보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큰 두 정당 사이의 경쟁 관계거든.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얕은 꾀 쓰지 말고 또 뭐 비례대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비례대표 이제까지 양심 있으면 좀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역대 정당의 대표들이 역대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 때 정말 양심껏 직능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신할 사람 있습니까? 전부 요 사람은 내가 야 당신 그 몇 석 먹어 나 몇 석 할게 누구 몇 석 이래가지고 갈라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나오고 또 저 사람은 누구 편이지 저 사람은 누구 줄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을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번에 던진 그런 식의 비례대표는 하지 말고 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 좀 줄여도 좋아요. 뭐냐면 국회의원 너무 많아서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너무 이제 우리를 실망시켰으니까 뭐 저뿐 아니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국회의원 여러분 충분히 일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사람 많아져서 더 많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이 30석 줄이겠다.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 대해서는 더 양심적이고 국민을 좀 더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저는 진정성 있어 보이는 방안이다. 저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저희가 ABC 운동을 하는 게 아까 참 좋은 지적인데 양심에 이제 손놓고 봤을 때 정말 올바르게 이제 직능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례대표에 뽑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자정하고 또 정말 좀 저희 ABC처럼 유능하고 그래 용기 있고 또 깨끗한 그런 이제 인물들을 자꾸 이제 저희들이 영입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올해 저희 나라가 정치가 20년씩 보면은 20년 주기로 보면은 지금 다음번 대선이 있을 때가 아마 이제 2022년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20년 전은 2002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국민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제 원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2002년도에 또 20년 전이면 82년도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때 저는 이제 20년 주기설을 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되고 나서 이제 80년 전후에 이제 5공화국이 생기면서 어떤 그런 격동이 이제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내후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과 대선에는 좀 큰 이제 변동이나 어떤 이제 국가적인 이제 좀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좀 곁다리로 좀 이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미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북한 좋은 표현 쓰셨는데 정말 이게 인민의 이제 그 석상처럼
이제 북한을 대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대북 제재를 좀 이제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세게 좀 한번 해주시죠.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한국의 문,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되다. 이런 제목으로 그렇죠.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이제 뭐 나경원 원내가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듣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펄쩍 뛰었어요. 가장 아픈 대목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펄쩍 뛰었는데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당에서도 또 그러고 그것도 친여 매체들에서도 검은 머리 외신 기자. 자기들은 검은 머리 아니고 흰머리입니까? 흰머리면 그렇죠. 나같이 늙은 사람은 흰머리. 어쨌든 노랑머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그렇죠. 외국인 아니고 자기들도 한국 기자네요. 한국 기자가 쓴 기사는 외신에 실릴 정도가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 비하를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공격할 일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검은 머리 외신 기자 이렇게 비판합니까? 더더구나 이 신문이나 여기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제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왜? 기자가 기사 쓴다고 그 기사가 그냥 신문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데스킹 쓰면 데스크를 거쳐야 되죠. 또 편집부를 거쳐야 되죠. 네. 또 그 편집 회의를 거쳐야 되죠. 그 편집국장의 최종 결심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 또 팩트 체크가 또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수많은 그 게이트를 거쳐서 그 게이트마다 키퍼들이 다 있잖아요. 지키고 있다가 맞나 이렇게 챙겨서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 그 기사가 지면에 실려서 나가는 거는 그게 블룸버그 기사지. 그게 이유경 기자가 그 양반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왜 그럼 그 사람 바이라인을 다느냐. 이 사람이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기자들한테도 또 뭐랄까 좀 내가 평생 기사를 쓰면서 이름 없는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하는 거지. 바이라인 달죠. 예. 그걸 가지고 말이죠. 명색이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데서 그것도 대변인이 검은 머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은 어디 모릅니까? 미국의 정보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겠죠. 예. 미국의 판단력도 우리보다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계속 17년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 그 김정은의 그 신년사 이후 그다음에 그의 뭐예요? 또 작년인가 이 평창 올림픽 그렇죠. 이후에 이렇게 1년의 이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저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그렇죠. 김정은의 그 신년사 이후 지금까지 그 오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 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변호하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동분서자고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당사자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 이렇게 지금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고 청년들은 좌절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오늘 이제 공감되는 이제 메아리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개성공단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차원공단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이제 생각하라는 우리 이제 야당 지도부의 그 메시지가 좀 가슴에 와닿는 거고요. 저희들은 오늘 교수님하고 저희가 우리 ABC가 이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좀 나이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들이 좀 더 나이스해져야 되고 좀 더 내용이 이제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독일 뭐 우리 국민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제가 이제 독일어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은 이제 위붕 마우스텐 마이스터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뭐 독일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즉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연습을 하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특성상 너무 좀 조급증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ABC 운동도 저희들이 이제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우리 북한 독립에 대한 이런 세미나나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나 좋은 우리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들을 개진을 하면서 부득이 이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연습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동안 이제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저희들 성원해 주시고요. 올바른 보수, 그 다음에 깨끗한 보수, 정말 저희들이 나가야 될 그 길들을 저희들이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다소 이제 좀 재미없고
좀 몸이 건조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재밌는 부분 만들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우리 멋쟁이 우리 이직문 교수님 모시고 또 저희들 이제 부채 스컷 오늘 이제 부상일 변호사가 또 못 나와서 그런데 다 저희들 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